내가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다 집어넣어서 변제금을 무한정 낮출 수 있는 게 아니라 30만 원 이상 사용처에 대해서 소명하라. 직장에 찾아오면 어떡하나, 집에 찾아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자, 개인회생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궁금하신 거 변제금이죠. 내가 개인회생을 하면 얼마를 변제해야 되는가 궁금하신데, 내가 받는 월급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것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월 소득이 23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인 생계비 135만 원을 제외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내거든요. 36개월을 내게 되니까 3,60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월급이 235만 원인데 내 밑에 자녀가 있다. 나하고 자녀하고 2명을 부양해야 된다. 그러면 220만 원 빼고 월 15만 원 변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36개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내 밑에 자녀가 있다고 내가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다 집어넣어서 변제금을 무한정 낮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밑에 자녀가 하나, 둘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자녀 2명을 다 보살펴야 된다. 이렇게 3인 생계비 280만 원을 빼달라 이렇게 주장하면 법원에서는 그렇게 받아주지 않고, 배우자가 재산이나 소득이 많으니까 배우자가 이렇게 둘을 부양하면 되니까 채무자는 1인 생계비만 적용해라, 또는 배우자가 1명, 채무자가 1명 부양하면 되니까 2인 생계비만 반영해라, 이렇게 결정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는 청산가치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청산가치라는 것은 재산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재산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재산 이외에 부당하게 사치, 탕진, 낭비한 돈도 청산가치에 들어오게 됩니다. 청산가치가 높아질수록 월 변제금은 당연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편파 변제가 3천만 원 있다. 편파 변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여러 군데 채무를 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 군데도 안 갚아주고 내가 배우자한테 빌린 돈 3천만 원 그것만 갚아준 거야. 그러면 법원에서 볼 때는 불공평하게 배우자에 대한 채무만 변제했고 나머지 금융권에 대한 채무는 하나도 변제하지 않았다. 이걸 문제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편파 변제입니다. 그리고 예적금 2천만 원에 자동차 1,200만 원 있다. 요거 두 개는 재산이니까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편파 변제하고 사치, 탕진, 도박한 금액은 이미 사용하고 없고 나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관념상 남아있다고 간주를 하고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7,200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면 우리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죠. 그러면 7,200만 원 나누기 36개월 하면 최소한 월 200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다만 여기에서는 현재 가치라는 걸 고려하는데 그 이자 가치까지 고려해서 실제로는 조금 더 변제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주의하셔야 될 게, 계좌 내역을 반드시 조사를 하거든요. 방금 보셨지만 청산가치에 반영될지 안 될지, 그게 내 재산에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결국은 법원에서 계좌 내역을 살펴보고 어디에 썼는지, 재산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30만 원 이상 사용처에 대해서 소명하라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리고, 배우자에게 변제했던 거, 자녀에게 변제한 거, 또는 토토, 도박, 탕진, 사치 이런 내용들, 30만 원 이상 사용처 중에서 이런 내용들을 골라내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더 변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주식 코인 같은 경우는 서울, 수원, 부산 법원 같은 경우는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실무준칙을 변경하였지만 아직도 나머지 법원에서는 여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시 사건 하나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채무자께서 작성하신 진술서인데 결혼 초부터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는데 사모님이 출산하시고 돈이 계속 들어가고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대부업에서까지 돈을 빌렸는데 있는 주택도 처분하고 열심히 변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코로나19 등 사태와 맞물려서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이분 가족관계 증명서 보면 배우자 있고 미성년 자녀 1명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금지 명령입니다. 여러분 채권자가 독촉 추심하면 어떡하나, 직장에 찾아오면 어떡하나, 집에 찾아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독촉이나 추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이 채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에게도 공평하게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 혼자서 먼저 추심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독촉 추심하지 말라고 금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강제 집행하지 말라, 가압류하지 말라, 가처분하지 말라, 변제 받지도 말고 변제하라고 요구도 하지 말라. 이렇게 채권자들의 독촉 행위를 금지시키니까 채무자는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실제 보정 권고인데 한 번 지출할 때 30만 원 이상 지출한 금액을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어디에 썼는지 설명을 해 보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국민은행에서 1월 1일에 10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면 이걸 어디 썼는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1월 10일에 생활비로 100만 원 사용했고 1월 11일에 병원비로 200만 원 사용했고 1월 15일에 기존 카드값 변제한다고 7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세 개를 합치면 1000만 원이 되잖아요. 빌린 돈과 나간 돈이 정확히 일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도박이나 탕진으로 700만 원을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해서 은닉했기 때문에 내가 700만 원에 대해서 아예 설명도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 700만 원에 대해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법원에서 바로 보정 권고가 나옵니다. 배우자나 자녀나 지인한테 편파 변제했다면 그 지급한 이유를 설명해보고 기존 채무 돌려막기를 했다면 증거를 제출해봐라. ATM에서 현금으로 출금했다면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설명하고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다 검토한 결과 친인척에게 증여한 돈, 쉽게 말해서 내가 개인회생 곧 신청할 거니까 남아있는 3천만 원 배우자나 부모님한테 돈을 줘버렸다. 이런 걸 잡아내는 거죠. 친인척한테 증여한 돈, 그리고 빌려준 돈, 친인척에게 변제한 돈, 편파 변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식, 코인, 도박, 게임, 별풍선, 유흥비, 과소비, 낭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들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청산가치보다 변제금이 더 커야 되니까 청산가치가 올라갈수록 변제금이 올라간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날린 돈들은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니까 전부 다 변제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분의 변제 계획표를 한번 봅시다. 월급이 517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급여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인데 이분은 채무자 중에서는 소득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분 가족관계를 보셨지만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자녀하고 이렇게 3명이 있잖아요. 내가 자녀 부양해야 된다. 2인 생계비 빼달라 하면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죠. 배우자가 자녀를 키우면 되겠네. 왜 채무자가 자녀를 키우는가? 채무자는 1인 생계비만 반영해라. 또는 반반 키운다 치고 1.5인 생계비만 반영해라.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517만 원 빼기 135만 원이나 517만 원 빼기 170만 원만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추가 생계비로 월세나 기타 잡비용들을 법원에서 인정을 좀 해줬거든요. 운이 좋으셨던 분이죠. 그래서 135나 170을 빼는 게 아니라 공제하는 금액을 많이 키웠습니다. 234만 원 빼는 걸로 해서 한 달에 280만 원, 36회 1억 정도 변제하는 걸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원칙은 517만 원 빼기 1인 생계비 135만 원 하면 한 달에 382만 원을 변제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517에서 1인 생계비 135 빼고 자녀 0.5인분 빼고 추가 생계비 기타 비용들 다 빼서 282만 원 변제하는 걸로 결정을 받았으니까 원래 변제하는 것보다 100만 원 더 적게 변제하게 되었으니까 그런대로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이분 전체 채무액 2억 1,600만 원 중에서 1억 변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분의 채무 원금의 47%를 변제하고 53%를 탕감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월급이 517만 원인데 135만 원만 빼는 게 아니라 뭐 자녀 부양비나 이 비용 저 비용 모든 비용을 다 빼가지고 월 100만 원만 변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방금 보셨지만 저분의 청산가치가 9,500만 원 된단 말이죠. 저분이 재산이 좀 있는 분이었거든요. 우리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9,500만 원 나누기 36개월이면 월 263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비용 다 빼서 월 100만 원 변제한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도 0.5인만 공제해야 되고 나머지 추가 생계비도 적당히 빼서 최소한 월 263만 원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한정 빼지 못하고 요만큼 금액만 빼서 월 280원 변제하는 걸로 결론이 나왔던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청산가치가 많으면, 다시 말해서 재산이 많거나 사치, 탕진한 게 많으면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부양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10명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변제금을 내릴 수 없다, 이걸 알 수 있겠죠.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개인회생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은 변제금 산정 방식하고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된다. 근데 청산가치에 무엇이 들어오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계좌 내역을 조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